안녕하세요. 살아가는데 각자의 주관은 필요하겠지요. 주관이 없으면은 주체성이 없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각자 자기 주관에 의하여 수많은 논쟁과 싸움까지 벌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오셨겠지요. 적어도 공통적인 사실이나 논리에 대해서는 갖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다툼이 없음을 보아오셨겠죠. 배움이 많을수록 넓고 깊게 이해할수록 한편으로는 주관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객관이 많아지고 공통된 이해와 동일한 판단이 많아지고 서로 부딪힘이 적어지고 또한 확신이 커짐을 느껴오셨지요. 무지할수록 자기만의 생각,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아오셨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만이 알므로써 주관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 아는 것으로 자기의 이해와 지식을 만들어가며 잘못된 주관을 자기만의 주관이라고 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진정한 주관이라 함은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비논리적인 것들을 개인적으로 상상하고 공상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생각들을 주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상과 공상은 얼마든지 개인마다 다르게 지어낼 수 있으며, 그러나 이들은 실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비록 잠시 논쟁하고 싸울 수는 있으나 끝까지 이들을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객관이라 함은 있는 사실과 논리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같은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같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수시로 들어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옳은가요? 물론 에너지 보존의 법칙, 비록 제가 이 법칙은 우주 내부 존재들에게는 그렇게 설정해 사용해도 좋으나 우주 전체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 내부 존재들에게 매 순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나 물질은 양적으로 정해져 있고, 한 편이 차지하면 다른 편이 차지할 수 없으니 물리세계 내에서는 이것으로 보아도 모든 것이 상대적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치나 진리까지도 상대적일까요? 비물질적인 이치와 진리는 여기저기에 언제나 그대로 있기에, 옳게 그대로 있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동시에 같이 차지할 수 있지 않는가요? 다시 말해서 이치와 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차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의 해설에서는 왜 사람들은 모두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고 진리마저도 결코 영구히 오르면서 절대적일 수 없다고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잘못된 오해를 갖고 계시다면 이를 확실히 잡아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먼저 다시 회상하시도록 요약해 드려보면,
지난주는 3.2장 주관과 객관 그리고 상대성과 절대성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왜 동일한 것을 개인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주관은 어떻게 하여 만들어지는지, 왜 주관으로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할 수 없는지, 그렇다면 객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편성을 거쳐서 절대적인 객관에 이르게 되며 진리는 왜 절대적인 객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어서 그 후반부로서 주관과 상대성, 객관과 절대성을 서로 연결하면서 먼저 주관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왜 물리세계는 계속 변하면서 공간 내의 모든 위치가 고유하며 상대적인지, 왜 개인별 고유한 역사성과 의향은 같은 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어주며 주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왜 주관성을 벗어나는 기본은 물리세계의 상대적 관점을 벗어나는 것이 되며 주관적인 생각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서 왜 물리세계의 시공간을 넓혀가면 보다 기본적인 더 근본적인 원리로 가고 보편성을 크게 만들어가면서 무형의 이치의 세계로 나가게 되고 주관은 줄어들고 객관성은 커지면서 참 진리를 깨달아가게 되는지, 왜 완전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보는 경지의 이름을 뜻하면서 그들끼리는,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끼리는 전혀 충돌이 없이 자유, 평온, 평화롭게 살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세계에서 보다 보편성을 넓혀간다. 그렇게 되면은 더 근본적인 원리에 가까워지면서 물리적인 시공간을 계속 넓히고 초월해가는 그런 관점이 되고, 이것을 물리세계를 완전히 넓히고 그걸 초월해서는 절대적인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앞으로 설명드리면서 확신을 가지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부록 1에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려고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를 먼저 설명드린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그러한 진리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시지 못하면은 이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뒤로 미루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3.2장 주관과 객관 그리고 상대성과 절대성 그 후반부로서 첫 번째 소재가 물리세계는 계속 변하면서 공간 내의 모든 이치가 고유하며 상대적이다. 앞부분은 상당한 내용이 1장의 물리세계 편에서 다뤘던 내용이 약간씩 반복되고 그보다 조금씩 더 약간씩 진보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주 내의 공간은 전체가 하나로 열려 순환하면서 세밀한 입장에서 거의 무한에 이르는 플랑크 크기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와 플랑크 시간 10의 마이너스 44승 초로 언제나 새롭게 변한다. 플랑크 크기, 즉 플랑크 크기라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플랑크 길이도 있고 플랑크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플랑크 길이와 플랑크 시간 그 외에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시공간 입장에서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플랑크 크기, 즉 플랑크 길이와 플랑크 시간에 대해서는 일장 물리세계 편에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이 크기로 에너지가 최소 알갱이로 뭉치기 시작하고 이들이 수많은 단계와 구조를 거치면서 원자, 분자 등의 물질의 세계를 만들어 내므로써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이 형성이 된다 하는 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즉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물질은 최소 플랑크 길이인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와 시간적으로 봤을 때 플랑크 시간에 해당되는 10의 마이너스 44승초의 기준에서 물질적 존재로 존재하고 또 변해간다, 그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계속 염두에 두시고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플랑크 크기가 의미하는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되돌아가셔서 앞에 영상물을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모양이나 성질에 있어서 어느 것도 같은 것이 없다. 심지어 그 많은 나뭇잎, 아니 하나의 은행나무 잎들도 모양이나 색깔이나 내부 구성이 같은 것이 없으며 인간에 있어서는 한 부모에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마저 완전히 똑같지 않다. 플랑크 길이가 워낙 작고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로서 워낙 작고 그래서 아주 세밀한 입장에서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시간 입장에서는 10의 마이너스 44승 초마다 적어도 한 번씩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의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개체들이, 인간이 구분한 모든 개체들이 실질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 플랑크 길이에 따라서 플랑크 시간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플랑크 길이와 시간이 매우 작기에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 그 플랑크 길이와 우주 크기, 지금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 크기로 보면은 미터로 계산하면 10의 플러스 27승 미터, 그 우주 크기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은 중상위 수준에 속한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크기를 흙과 모래와 자갈과 바위로 비유해서 말하면 인간은 자갈 정도 그러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인간으로서 개체들을 구분해서 보는데 그 개체들은 임의로 만들어지는 에너지 덩이들입니다. 그 인간이 구분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우주 입장에서 보면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개체들이 나무, 돌, 어떤 광석, 뭐 여러 가지 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만은 인간이 특별히 구분해서 이름을 붙여서 이용하는 것이죠. 각 개체들이 실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아주 세밀히 다를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들을 모두 다르게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설명에서 개인은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 하여도 DNA나 홍채나 지문에서 극히 미수한 차이나마 있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같은 혈족 길이는 더 차이가 적고 다른 혈족이라든가 다른 종과는 더 큰 차이가 나겠죠. 하여간 개체들이 미세한 측면에서 플랑크 크기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차이로 차이가 나서
모든 개체들이 고유성을 갖는다. 다른 것과 다르게 독자적인 고유성을 갖는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 내의 모든 존재물들의 고유성이며 각자의 존재 가치가 되고 서로의 평등에 대한 기본 조건이 된다. 이것이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어느 무엇도 서로 무시하거나 해칠 권한이 없으며 스스로 존재 가치를 낮게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는 근본 이유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어느 것도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에서 전체의 부분으로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디에서나 항상 전체에 대해 동등한 존재 가치를 갖는다. 갑자기 조금 내용이 점프한 느낌 또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리를 해드리면 플랑크 크기, 세밀한 플랑크 크기에서 개체들 간의 고유성이 주어지고, 그런 고유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우주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어느 것도 무시될 수 없는 일원으로서 평등하고 고귀한 그러한 존재 가치를 갖는다. 그런 설명입니다. 즉 인간으로서 각 개인들 모두가 우주를 이루는 고유한 이론으로서 고유한 존재 가치,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평등한 존재 가치를 지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등한 물리적 존재 가치는 사장에서 혼 또는 정신을 다룰 때 혼 또는 정신적 가치를 추가해서 생각하면서 생명 또는 인간으로서 모두가 완전히 절대적인 평등이 아님, 개인마다 훌륭함의 정도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사장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물리적인 존재 가치는 평등하나 정신적인 그런 존재 가치까지 하면은 결코 완전히 평등하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 내용을 잘못 왜곡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장에서 그걸 완성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존재의 고유성과 절대 가치와 더불어 상호성에서는 물리학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도 말해지듯이 우주 내의 모든 것들이 서로 상대적이다. 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열려 있으면서 내부 모든 것들이 서로 연계적으로 변해간다는 점이다. 개체의 고유성을 우주가 전체 하나로 열려 변해감과 연결시키면서 또한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연결시키면서 상대적 성질에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즉 개체의 고유성이 상대성과 관련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위치에 따른 상대성은 빛속도는 일정 속도로 제한되어 있으면서 우주 내의 각 위치에 정보나 힘을 전달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다름으로써 위치마다 같은 개체를 다른 시각에 보고 다른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나타나며, 더불어 공간은 물질의 분포 밀도가 달라 다른 중력에 의하여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개체들 사이에 정확하게 공통된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1장에서 물리세계 편에서 상대성 원리 간단히 설명드릴 때요,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쉰다 또는 굳는다 하는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따라서 각 위치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그래서 모든 위치마다 고유적인 시간 개념이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위치에서 같은 대상을 볼 때에도 빛속도, 정보를 전달해오는 빛속도가 유한하고 또한 다름으로써
같은 대상을 똑같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 내 공간은 어디에도 전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 좌표계를 세울 수가 없으며 모든 점은 시공간적으로 특정한 조건에 있으면서 다른 모든 점에 대하여 1대1로 상대적이라는 말이 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모든 공간의 에너지 밀도가 달라 공간 자체가 굴곡되어지면서 따라서 시간까지도 굴곡지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또 1장에서 설명드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또 물리세계의 시공간에 대한 상대적 그런 관점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주관과 객관, 상대성과 절대성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진리와 이치가 물리적인 상대성과 주관 벗어나야 완전 객관성을 갖는 이치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런 이치와 진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상대성 원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은 정지하고 있고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이 가까이 오거나 멀어져 가고 있다고 느끼며,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에 탄 사람들은 2배의 속도로 가까이 오거나 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리세계에서 모든 운동이 상대적이다, 또 시공간이 상대적이다 하는 걸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예를 들은 경우가 이 예입니다. 좀 쉬운 내용이어서 그대로 넘어가고요. 이처럼 존재하는 양상에 있어서나 운동에 있어서나 상호적 관점에서 말하려면 기준이 되는 특정 다른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1대1로 말할 수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모든 것이 항상 변하고 있기에 실상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며 복수 위치에 대해 공통의 기반상에서 말할 수 없는 상대성이 있다. 이것도 앞에 1장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죠. 물리세계 내에서는 절대적인 좌표계, 모든 곳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좌표계가 존재할 수 없다. 그 예를 계속 출렁이면서 서로 섞어지는 그런 바닷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물리세계 내에서는 모두가 1대1로 어떤 순간에 서로 상대적인 그런 것을 말할 수는 있으나 시간적으로 절대적일 수 없음을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점으로부터 다른 점들을 보았을 때 모두가 다른 조건들에서 보게 되며, 또한 여러 다른 점으로부터 어느 공통된 한 점을 보는 때에도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진다. 빛의 유한 속도는 사진 한 장에 찍힌 광경들이 아주 정확히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한다. 더욱이 대상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파악을 어렵게 하는 것은 대상들이 각자 다른 조건에서 계속하여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도 아마 1장에서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리세계 내에서는 공간적으로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결코 절대적일 수 없으며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1대1로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설명의 반복입니다. 다음 소절에서 개인별 고유한 역사성과 의향은 같은 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한다. 앞에서는 물리세계 자체가 가지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대성에 대한 성격이고요. 여기에서는 인간으로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고유한 역사성과 의향은 같은 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한다.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유 여러 물리적 요건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바르게 본다 하더라도 대상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때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과 기억과 의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 이거는 인식하는 사람의 문제에서 주관이 만들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물리적 대상을 인간으로서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여건, 즉 개인적으로 가지는 다른 경험과 기억과 또한 의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주관을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상이 아무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또 같다고 해도 개인마다 가지는 경험, 다른 기억, 또 의향이 다른 그러한 경우에 그 대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주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해석에 있어서나 사용 목적에 있어서 마음이나 감정이 작용하며 또한 각자 필요성과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이 시,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이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이 포함된 것이면 더욱 그러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것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바탕이 되는 경험과 기억과 의향이 감정과 어울려 주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이 인간의 서정과 관련된 것이면 더욱 그런 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재로서 주관성을 벗어나는 기본은 물리세계의 상대적 관점을 벗어나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물리세계에 관한 한 그리고 인간의 개인의 특성상 개인의 여건상 주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벗어나는 가장 기본이 물리세계의 상대적 관점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세계는 상대적이다. 인간은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상대적인 물리적 시공간에 머물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보게 되며 또한 그렇게 보는 것에 익숙하다.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인간이 물리세계에 몰두하면서 육체 위주로 살아갈수록 더욱 더 주관적이 되고 상대적이 되며 따라서 일반인들은 이에 익숙해 있으면서 모든 인간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또 서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물리적 공간에서 육체 위주로 산다면 쉽게 주관적이 되고 또한 무척 주관적이면서도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긴다. 또한 어느 경우에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인간은 주관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으로써 객관적인 진리 탐구가 불가능하면 물론 객관적인 진리가 아예 없다고까지 말하게 된다. 인간은 상당히 인간 중심적이지요. 개인은 개인 중심적이고 인간은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류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특히 육체 위주 또한 육체가 속하는 물리세계 위주로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진리 탐구가 불가능하게 되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 더구나 철학자들, 수학자들까지도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큰 잘못이 있고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면 굳이 공통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같이 이해하려고 하는 또는 객관성을 찾는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공부가 필요 없게 됩니다. 자체 모순을 갖게 되죠. 물리세계에서 상대성과 주관성은 공간의 위치를 다양하게 변경시켜 봄으로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물리세계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냉철한 객관적인 사고로 봄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물리세계에 깊이 빠져 있을수록 더 많이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며 더욱 상대적이게 되고 더욱 주관적이게 된다. 일반인들이 주관과 상대성에 치우치면서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객관적인 진리탐구가 어렵게 되고 최종은 완전히 객관적인 진리란 결코 있을 수 없다고까지 말하게 됨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육체 위주로만 살고 물리적인 세계 내에서만 살면은 주관과 객관을 벗어날 수 없는지, 그리고 진리 탐구가 불가능하고 완전히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함을 확신하지 못하는지 몇 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물리세계에 깊이 빠져 있을수록 더욱 주관적이고 상대적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를 많이 극복할수록 더욱 객관적이 될 수 있음을 그런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하는 기본 조건은 가능한 한 물리적인 시공간을 넓히거나 초월하여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에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는 관점을 다양화할수록 객관성은 커지며 이해하는 것을 넓힐수록 진리에 가까운 진실을 찾아가게 된다. 소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세계에서 주관을 계속해서 극복해가면서 보편성을 넓혀가면서 더 근본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찾아가면서 물리적 시공간을 넓히고 초월해가면서 결국은 모든 물리세계를 초월하여 완전히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이치와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진리가 주관적이라거나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극히 잘못된 인식이다. 물리세계의 소속감을 넓히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참한 정신의 세계인 이치의 세계로 나아가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도록 한다면 주관은 줄어들고 객관성은 커지면서 참 진리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다. 진리를 철저히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 물리세계,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서나 누가 생각해도 항상 옳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는 주관성과 상대성을 최종까지 계속 극복해 감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리세계에서 보편성을 크게 하고 주관성에서 객관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원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나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 가족에서 지역에서 국가라든가 나라 또는 민족 또는 인류, 그 다음에 생명을 넘어서 자연을 넘어서 이치와 진리를 포함하는 신까지 계속 넓혀가면서 주관을 벗어나면서 객관성을 나가면서 물리세계에서는 보편성을 더 크게 해가는 그런 접근 방식이 되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인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마지막 소재로서 완전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보는 경지의 이름을 뜻한다. 주관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물리세계가 주는 주관성과 혼란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전혀 혼동이나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다. 철저히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왜 주관과 상대성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에 해당하는가 하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불교 신자분이든 불교 경전이라든가 그 책을 많이 본 분들은 불교에서 평등각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평등각이라 하면 이처럼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입니다. 불교에는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논리 전개나 역사 발전에 있어서 정, 반, 합, 해겔이 말하는 정반합 역사의 발전 그런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이 물리세계를 주관적으로 보다가 그것을 주관에서 벗어나면서 완전히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격언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것은 주관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객관으로 가면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그런 평등각 관점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덕평소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이 있습니다. 조그만 소재로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은 물리세계는 항상 변하면서 있다가 없을 수도 있으며 시공간 모든 면에서 상대적이며 보이는 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며 보다 원천적으로는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혀 변하지 않는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물론 스스로가 그러한 물리적으로 상대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어떠한 경지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마치 회오리 치는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듯이 그 내부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항상 변하면서 상대적인 물리세계에 말려들지 않고 현상을 멀리 놓고 아무리 회오리 치고 크게 변해도 그 변화에 말려들지 않고 현상을 멀리 놓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자연법칙과 자연법칙이라 하면은 물리세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물리세계가 없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법칙입니다만 이치와 진리가 다르고요. 그러한 자연법칙은 물리세계에 보편성이 있는 거고요. 다시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 즉 변하지 않는 그런 이치, 변하는 것에 대한 법칙은 자연법칙 속에 그 속에 들어있는 물리세계가 없더라도 원천적으로 존재하면서 영구적으로 항상 옳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옳은 그러한 이치,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를 흔들림이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모든 주관과 상대성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철저히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절대적인 그러한 영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치와 진리를 완전히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은 사장에서 혼과 정신적인
그런 활동을 설명드릴 때 확실히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어떠한 대상을 특수한 조건에서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최대한 시공간을 넓히거나 초월하여 주관을 만드는 조건이 적은 상태에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진리를 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다.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어디에서나 맞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물리세계가 왜 유한하면서 불완전하며 계속하여 변하고 2차적인 것으로서 항상 조건적이면서 임시적으로만 존재하고 또한 그 내부에 머무는 한 주관성을 벗어날 수 없고 항상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장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요. 지금도 그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리세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 세계에 내재하는 자연 법칙과 이치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물리세계를 떠나서 스스로 주관성을 벗어나면서 철저히 객관적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히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하거나 진리라 하더라도 모두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은 극히 잘못된 주장이다. 자신이 상대적인 물리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상을 보고 느끼거나 자신이 가진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정보의 바탕을 두고 생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물리세계의 시공간을 넓히면서 그리고 무형의 이치의 세계로 나아가면서 대상을 보도록 한다면 주관은 줄어들고 객관성은 커지면서 참 진리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다.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주관성을 계속 벗어나면서 객관성으로 나아가면서 결국은 물리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항상 옳게 존재하는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절대적인, 완전히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이치와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어느 책이나 어느 철학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음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강조드립니다마는 물리세계, 특히 육체 위주로만 사는 사람들, 육체가 속하는 물리세계 위주로만 사는 사람들은 주관성이나 상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완전히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이치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없다고까지 말한다 하는 걸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관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은 물리세계는 항상 변하고 있으며 상대적이며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며 그보다 원천적으로는 항상 변하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한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물리세계를 초월하여서 이치와 진리의 완전히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항상 유유자적하면서 영구히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치와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음을 초월해서 죽고 삶이 없이 영원 불멸설에 걸맞게 영원히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뒤 4장에서 혼과 정신, 그것들이 어떻게 이치와 진리의 깨달음과 관련되는가, 그에 따라서 인간의 훌륭함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래서 혼지수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저의 철학이 지금까지 어떠한 철학자, 사대 성인을 포함해서 어떠한 철학자, 또 말하지 않은 그런 고유적이고 진정을 옳은 그런 철학을 하고 있는지, 무리세계와 정시세계, 혼, 생명, 이치, 진리를 모든 것을 하나로 이으면서 옳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하리라 믿습니다. 완전히 객관적이 되려면 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육체적인 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나까지도 완전히 초월해야 자기의 중심성을 완전히 벗어나고 걸림이나 방해나 지어냄이 없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가 있게 된다. 완전히 객관적이 되려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벗어나야 하면 물론 특히 육체를 위주로 하는 물리적 중심성을 먼저 벗어나야 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인 면에서도 자기 위주 주관성을 철저히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나와 관계없이 있는 것이다. 내가 없어도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있으면서 진리를 보려 하는 경우 진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내가 있어야 진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있어야 진리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자기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주도 필요 없고 우주도 없는 것이 마찬가지다 말하는데, 그것은 아주 어린 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신이 없더라도 남은 존재합니다. 특히 인류가 없더라도 지구는 존재하고, 지구가 없더라도 우주는 존재하고, 우주가 없더라도 이치와 진리는 존재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고 자신이 잘못되어 있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중심성에 의한 그런 주관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멀리 있거나 감춰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적이라 하고 상대적이라 하고 자연법칙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항상 옳은 이치와 진리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중심성, 자기가 알지 못하면 없다고 하고, 자기가 없으면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은 진리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진리를 하는 사람은 참 진리를 알면 내일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진리를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나 자기의 합리화에 빠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보거나 진리를 임의로 만들어낸다. 목적과 목표는 욕심에서 나오며 욕심은 자기의 중심성과 주관을 가져온다. 물리적 욕심에 의하여 물리적 목적과 목표가 만들어지고 자기 중심성과 주관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서 진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욕심이란 물리적 욕심입니다. 육체를 중심으로 한 욕심, 그런 욕심을 말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그런 선한 욕심은 욕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욕심은 왜 욕심이라고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4장에서 도덕, 윤리의 염치와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마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리라 생각됩니다. 즉 진정으로 선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살펴야 되겠지만은 진정으로 선한 것에 대한 추구는 욕심이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욕심은 육체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욕심입니다. 그러한 물리적 욕심을 갖는 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결코 참 진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 다른 생명, 지구, 태양, 우주는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유지하며 존재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육체적인 지금의 나는 우주 부분으로서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이치와 진리는 나와 관련이 없이 항상 옳게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상 옳게 있는 진리, 내가 없어도, 아니 인류 전체가 없어도, 물리세계가 없어도 원천부터 언제 어디에나 계속해서 옳게 존재하는 그런 이치, 그래서 2차적으로 임시로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는 그런 물리세계, 물론 육체는 그 내부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2차적으로 임시로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는 그런 물리세계, 이에 깊숙이 내재하면서 존재하는 자연법칙과 그 자연법칙에 다시 깊이 내재하는 이치, 즉 우리의 우주에 깊이 들어있는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육체적 자기를 철저히 극복해야 함을 종합적으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이를 다시 간단히 요약해보면은 3.2장 주관과 객관 그리고 상대성과 절대성의 후반부로서 주관과 상대성, 객관과 절대성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왜 물리세계는 계속 변하면서 공간 내의 모든 위치가 고유하며 상대적인지, 왜 개인별 고유한 역사성과 의향은 같은 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면서 주관을 만들어내는지, 주관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왜 주관성을 벗어나는 기본은 물리세계의 상대적 관점을 벗어나는 것이 되며 주관적인 생각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물리세계의 시공간을 넓혀가면 보다 기본적인,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원리로 가게 되고 보편성을 크게 하면서 무형의 이치의 세계로 나가게 되고, 주관은 줄어들고 객관성은 커지면서 참 진리를 깨달아가게 되는지, 왜 완전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보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뜻하면서 그들끼리는,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끼리는 전혀 충돌이 없이 완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그런 기본이 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죽음을 초월하면서 죽고 삶이 없으면서 진정으로 자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는 관점은 4장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부록 1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은, 다음에는 3.3장으로서 이치는 원초부터 옳게 존재하는 신의 내용이다, 이렇게 타이틀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치가 무엇인지, 이치의 세계는 어떻게 원초부터 존재하는 신의 세계에 해당하는지, 이치의 세계의 특징이 무엇인지,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옳은 이치가 존재함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제 철학은 다른 어떠한 책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 말을 해석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완전히 제 개인적인 철학이고요.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서 옳게 설명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소 생소하고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계속 음미하시면서 명상하시면서 같이 이해의 길을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주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